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정부가 오늘 2019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 홍남기 부총리를 잠시 뒤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10년 동안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학부에 납품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 단독으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취재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자 뒤늦게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사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석탄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원인과 실태 등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종교계까지 함께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로 재발을 막기 위해 벨트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잡고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순수 민간 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이견이 커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태안발전소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또 실태 등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고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외에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특별조사위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발생한 사고 원인과 하청 실태를 모두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고 책임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외에도 고강도의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합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과 함께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를 반드시 멈춘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합니다.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 안전 장구가 완벽히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발전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먼저 보셨는데 이번 사고 이후 하청 노동자들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또 종교계까지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한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출범했는데요.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 종교계 등 9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직장 동료도 함께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험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바람대로 대통령 만남을 비록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동료 역시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 탓에 출근길이 두렵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배상은 물론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고 김용균 씨 분향소를 마련한 대책위는 오는 22일 이 자리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대회를 이어가는 등 또 다른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자, 이렇게 시민대책위가 대통령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고공농성이 4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사회 원로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 촉구 사회 원로 모임은 오늘 서울 목동 파인텍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5m 위 굴뚝에서 1년 넘게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내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사측의 공장 정상화와 단체 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목동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집권 3년 차를 대비한 경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산업 혁신 등의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수출 규모와 국민 소득이 증가했지만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내년에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통한 보완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혁신해 투자 확대와 창업 붐을 일으키고 신산업 분야의 신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 4대 부문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람 중심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면서 내년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되찾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과 금융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6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먼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2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자동차 주행 시험로, 서울 창동의 K-팝 공연장 설치 등으로 6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6조 4천억 원 규모의 민투 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옛 한전부지의 현대차 신사옥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현대차 신사옥 건립과 관련된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 3조 7천억 원이라던가 인구 유발 효과 2만 명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보다도 기존에 추진됐던 정부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10조 원, 환경안전투자에 5조 원 등이 지원됩니다. 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민간 투자 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6조 4천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조기 추진됩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도 조기에 확대됩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종 안성간 고속도로와 양평 이천 고속도로가 내년 중으로 착공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를 15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자리 확충은 현 정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수천 명대로 추락하는 등 고용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업난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사업 관련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61% 이상은 실제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일부에서 인건비 부담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현재 경제 상황도 반영할 수 있게 결정 구조를 바꾸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가 대책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탄력 근로제도 단위 기간을 내년 2월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래 올해로 끝나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취업자가 올해보다 15만 명 더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정부의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15만 명 가운데 5만 명은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로 계획돼 있어서 순수한 민간 일자리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도 시행됩니다. K-팝 공연을 이용한 패키지 여행 상품을 내놓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연장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 숙박 공유의 내국인 이용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K-팝의 새 아이콘 방탄소년단. 지난 10월 팝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에서 공연을 열었는데 4만석이 매진됐습니다. 정부가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그룹을 비롯해 K-팝 인기를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팝 페스티벌이란 대규모 행사를 두 차례 열어 쇼핑 등과 연결해 여행 상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의 드림 콘서트와 아시아송 페스티벌 행사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더 제공하기 위해 서울만 12개, 전국에는 26개가 있는 시내 면세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해외 여행객을 불러들일 방안과 함께 내국인 소비 늘리기도 추진됩니다. 올해 하반기 승용차 판매를 증가세로 반전시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살 때는 개별 소비세를 70%나 깎아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손님만 받도록 제한됐던 도시지역 숙박 공유는 내국인의 이용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이해관계가 첨예한 카카오 카풀 문제도 사회적 논의 구조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5만 원 더 올려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만 1살이 안 된 아기에겐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0% 이용률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2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내년이면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 살리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앞서 보셨듯이 발표했는데 최근의 경제 부진을 놓고는 글로벌 경기 침체나 생산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일기 경제팀 불협 화음 등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국민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공식 취임하신 지 일주일 딱 지나셨는데 오늘도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하셨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이 좀 긴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좀 짧으셨어요? 저한테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이면서도 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었지만은 작업할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갔다. 네, 좀 가벼운 질문 먼저 드렸고요. 네. 오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가 뭐 리포트로 기자들이 보도를 했지만 분위기 참석하셨던 당사자로서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회의 분위기도 좀 엄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 간의 토론이 굉장히 진지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진지했다.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만큼 네. 회의 분위기도 진지했다. 자, 일단 수치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내년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2.6에서 2.7. 이 정도 수치는 아마 올해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6 내지 2.7%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한 수치입니다만은 이 수치에는 정부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네. 정책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했고 나서 마침 한경연에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2.4%.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 내지 2.7%에는 네. 일반적으로 그 경제에서 전망할 수 있는 수치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같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네. 그런 정도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OECD라든가 IMF에서는 네. 우리 경제를 2.7% 정도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이 낮은 수치와 높은 수치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데에다가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합해져서 전망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4대 축이 있고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16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에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네. 저희가 경제 활력 제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그다음에 포용성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축에다가 네. 경제 정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꼭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16개의 중점 과제들을 같이 제시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민간 투자에 상당히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그리고 6조 4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 투자가 네.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에 물꼬를 트도록 여기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4대 축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적인 표현이 빠져서 그런지 이 경제 활력 제고에 이제 이번 정책의 방점이 찍혔는데 소득 주도 성장에서 좀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드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뭐 예, 말씀하실까요?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네. 3개의 축이 다 같이 아주 귀중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네. 요 3개의 경제축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3개 축이 제대로 같이 작동이 되지만 그중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먼저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뒀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네. 소득주도 성장도 정부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은 비중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이 경제 활력 제고라는 어떤 가치에 넣었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영향을 모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문제 사실 고용 한파다 뭐 좀 극단적으로는 일자리 재난이다 뭐 이런 상황 좀 네.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만 명 정도 늘려서 내년에는 15만 명으로 좀 늘리겠다 이렇게 예.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요 숫자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 금년도에 저희가 아마 취업자 증감수가 평균적으로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또 부분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같이 감안해서 내년에는 15만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의 일자리지만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자리 그런 것들은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된 숫자가 15만 명이고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이 15만 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정부 예산으로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좀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좀 우려가 없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일자리가 일단 민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탄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주요 목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민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자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자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부 일자리도 같이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이거를 이제 그 내정자 시절부터 네.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9%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 인상 여파를 좀 줄일 수 있는 쉽게 말해 연착륙 방안들도 좀 이번에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0.9%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이런 흡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착륙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8천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EITC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보다 3배가 늘어난 4조 9천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 이와 같은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2월까지 네. 이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청년들 목소리도 좀 담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 고용부가 받아들여서 그를 고시하면은 확정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수용성이라든가 네. 기업주의 지불 능력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그 개편 쉽게 말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네.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로 이원화해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네. 합리적으로 올려야 될 최저임금의 범위를 제시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내에서 최적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걸로 이런 이원화 방식이 있는데 네. 이 이원화 방식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시작하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 과정에서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주 52시간 등 이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제 탄력 근로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장시간 근로하는 나라임을 감안해 볼 때 네.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돼 가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네. 몇 가지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요. 네. 이거를 좀 더 확대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6개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3개월인데 그래서 정부도 저도 뭐 후보자 과장 때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예.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네. 어느 정도로 넓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보건대는 가장 현실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것이 지금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넓히면 어떨까 하는 예. 생각인데요. 일각에서 1년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사노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는 이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경사노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입법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아무래도 경사노위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체에서 네. 공감대를 이룬 상황을 갖고 법을 개정하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절차를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또 국회 내에서 조금 더 속도감을 더 부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국회에서 먼저 속도를 내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경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장의 애로를 예. 더 빨리 해소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쭉 듣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부총리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내정자 시절에 뭐 시절이라고 해봐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6411번 버스도 타셨잖아요. 네, 저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설정할 때 이 목소리를 좀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다음 질문이 마침 이제 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네. 4시에 출발하는 6411 버스를 네. 탔는데요. 집에서는 3시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일터로 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 버스를 꼭 타야만 되는 그런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까지 정부가 한 4-5차례 걸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왔던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는데 일단 뭐 질문 드릴 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공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끝으로 1기 경제팀 때문에 아무래도 불협화한 부분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2기 경제팀 뭐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좀 소통 부분에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소통 관련해서 제가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경제팀입니다. 경제팀이 완팀이 되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제팀이 단합된 하나의 팀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중에서 우려가 청와대 정책실장 또는 수석과의 예. 경제팀 간의 조율 관계인데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3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저와 정책실장이 매주 금요일 날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 및 수석팀이 같이 정기적으로 비공식 조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네. 일단 합의가 모아진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인 제가 대외적으로 통일된 발언을 하도록 그래서 완보이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님께 네. 경제부총리가 격주로 경제 현안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흔쾌히 수용하셔서 수락해 주셔서 앞으로 2주 간격으로 대통령께 네. 경제 현안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격주로 만나는 것과 또 수석과 금요일마다 만나는 건 겹치는 건 아니고 별도의 그렇습니다. 일정인가요? 예, 다중적인 소통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점심에 만나시나요? 저녁에 네, 만나시나요? 점심 때 만나겠습니다. 점심 때? 네, 알겠습니다. 경제 활력이라는 게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거대 양당에서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난관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5당 합의 뒤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동이 열렸지만 시작부터 삐그덕댔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두고 당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합의문 1번 조항. 야 3당의 방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찍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검토라는 말에 더 집중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오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 3당과는 달리 권역별 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자칫 합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합의문 2항을 보면 의원 정수 문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10% 이내라는 단서보다는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0%냐 몇 %냐보다는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확대 여부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3당은 이번 달 안에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름 만에 합의하자는 건 졸속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아직 당내 여론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다르죠. 일단 국민들의 많은 관심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면 또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에 대한 반대론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야 3당과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거대 양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연말 전국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공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과 비법관 구성 비율 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안은 큰 변화 없이 법원 행정처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판사가 재판에서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전 특별감찰반원이 연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청와대에서 했던 일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주장도 폈는데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추가 징계 요청과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만든 첩보 보고서라며 한 언론에 목록을 밝혔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첩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업무도 아니고 신빙성도 없어 폐기된 불순물 같은 첩보라면서 김 수사관에게 업무 외의 첩보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올렸다가 올해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1년 2개월 전의 보고 때문에 돌려보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어차피 내년 1월이 복귀 시한이라 비위 혐의가 없었다면 돌려보낼 이유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우 대사 건 말고도 자신이 올렸지만 처리가 안 된 첩보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첩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 실적만 조회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변명대로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문서 목록 유출에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언론도 무분별한 폭로에 동조하지 말아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특혜 의혹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법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가 판정을 받은 제2롯데월드 신축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허가로 정부 결정이 급선회하게 된 과정을 감사원이 살펴봤습니다.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점검해달라는 국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에 대표적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관계당국의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협의 조정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더라도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신축 허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 감사원이 이번에 제2롯데월드 건물에 대한 비행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시와 전시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종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54%가 제2롯데월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해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 측이 부담한 비용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을 위해 950억 원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롯데 측으로부터 기부 체납받았지만 유지관리비와 교체비를 누락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초 공군이 요구한 3,290억 원이 정부 조정 결과 1,27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청와대 경호실의 반대로 대통령 전용기의 김포공항 이전 비용 등이 빠진 탓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겠다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20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데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은 제로페이로 정했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제로라는 단어에서 감이 오긴 하는데 제로페이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이 생소한 제로페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이죠.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작되는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수료 0% 결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통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대행업체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부담을 하죠. 제로페이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중간 수수료를 가져갔던 카드사가 빠지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가맹점주가 부담했던 카드 수수료가 0% 아예 없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는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최대 30% 이상을 차지했고요. 제빵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52% 이상을 신용카드 수수료가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더욱 제로페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을 코앞에 둔 지금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66만여 곳 중 제로페이에 가입한 점포는 2만여 곳, 약 3%에 그친 데다 그 3%의 점포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주가 70%를 차지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소비자 또한 최대 40%의 소득공제율 외에는 매력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기가 제로여서 제로페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0억, 내년에는 최소 50억 원이라는 혈세를 쏟게 될 제로페이. 과연 시장에서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예년보다는 3도가량 높았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황사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았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으로만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충남과 호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 서해안에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일도 구름만 간간히 지납니다. 이에 따라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불길에 뛰어들어 90대 노인을 구했던 스리랑카 의인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2부에서 직접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